미래통합당의 4.15 총선을 이끌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통당 일부 중진 의원들은 갈수록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김종인 전 위원장은 겉으로 드러난 반발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지자들이 더 많다는 분석에 힘입어 앞으로 미통당을 이끌어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 같은데,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홍준표 전 대표나 조경태 최고위원, 그리고 김태흠이나 조혜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또 김종인 비대위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홍준표 아닙니까? 참고로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김종인을 향해 매일 글을 올리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데, 더구나 어제와 오늘 김종인의 과거를 계속 폭로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오만방자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에 들어오면 우리 당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판에서 개혁 운운하며 노욕을 채우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1993년 4월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때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주임 검사는 함승희 검사였는데, 함승희 검사는 2년 선배로 강단과 실력을 갖춘 특수통 검사였다. 그 당시 나는 슬롯머신 수사를 위해 대검에 파견 나가 있었다. 그런데 함승희 주임검사의 요청으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뇌물사건 자백을 받아낸 일이 있다. 김종인 전 수석을 소환해서 밤샘 수사를 했어도 자백하지 않았는데, 함승희 검사가 아침에 조사실을 나오며 홍준표가 대검에 파견 나와 있다. 홍준표 검사가 조사하러 올 것인데 그는 조폭 수사 전문이라서 거칠게 수사한다라며 겁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 보니 김종인 전 수석은 상당히 긴장해 있었고, 그에게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가 이런 짓을 하고도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뻗대고 있으면 뇌물 액수가 더 크게 늘어날 텐데 지금까지 추적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렇게 단 2마디에 밤새 뻗대고 있던 그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검사 2년 선배라는 함승희 검사의 부탁을 받고서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을 자백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2월에 박근혜 비대위에서 김종인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공천 문제로 시비를 걸 때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홍준표랑 김종인은 서로 앙숙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언론과 인터뷰할 때 홍준표나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얘기가 나오니 가급적이면 70년대생 중에서 경제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 후보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40대 기술론을 얘기하며 홍준표는 상대도 안 할 분위기인데요. 그런데도 홍준표는 부정과 비리에 얼룩진 사람에게 무기한, 무제한 권한을 주는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건 반대한다. 만약 본인이 부인한다면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때 있었던 수사 비화를 더 밝힐 용의가 있다. 이러고 있으니 이거 미통당 얼마도 못 가서 분열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홍준표를 향해 나는 그 사람한테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 사람은 밤낮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거 상황이 묘하게 진실게임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라 미통당으로선 앞으로 더 헤어나오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니 4.15 총선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선거철이라 확진자 수를 숨기는 중이고 선거가 끝나면 확진자들이 폭증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문에 경제도 폭망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났어도 확진자는 이제 뭐 10명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고, 그리고 IMF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OECD 36개국 중에서 성장률 1위를 전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입으로는 경제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40대한테 맡기고서 그만 물러나는 게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 발전에도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한때는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이 선거에 이겨보려고 가짜뉴스나 퍼뜨리며 유언비어를 유포하던 김종인이 무슨 낯짝으로 버팅기고 있으니, 더구나 전두환 정권 때 민정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해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두환 독재 정권 때 온갖 혜택을 누리던 사람이,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 뇌물이라도 받아먹었으면 그것으로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뇌물 받아먹고도 왜 이렇게 떳떳하게 구는지. 아니, 동아은행 뇌물로 징역 2년, 노태우 비자금 관여로 실형 3년, 전두환 국보위 재무위원, 수서사건 무마 외압, 그리고 금융실명제 반대. 이 정도로 했으면 후손들을 위해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앞으로 미통당에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계속 터져나올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은 한국에 다양한 루트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양국 간의 관계를 가늠해보자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방위상인 고노다로가 공개한 사진은 굉장히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의 이 시점에 이러한 사진을 공개하는 저희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 한국과 벌이는 다양한 갈등이 있는데 여러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양국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의 정황이 한일 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노다로의 트윗, 한반도 사진.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트위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매일 메시지를 던지고 정치를 하듯이 일본도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각종 장관들과 강요들은 트위터를 정치 메시지의 통로로 이용 중입니다. 작년에 수출 규제가 자행되며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호통을 쳐서 유명해진 외무상인 고노다로는 이제 방위상으로 직책을 옮겼습니다. 당시 장관 개편 때 스가 관방장관과 고노다로 외에는 모두 장관을 내려놨는데 그만큼 일본 정계에서 고노다로 방위상은 아베 내각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내는 목소리는 아베 내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고노다로는 한국에 와서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좋을 때는 친한파라고 불릴 정도였으나 이제 그는 일본의 방위상으로 뜻밖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의 집무실에 한반도기가 걸린 사진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심지어 일본의 전체가 나온 지도도 없고 다른 나라도 없는데 대한민국 전도가 일본 방위상 집무실에 걸려있다는 것은 묘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제 또 다른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개한 집무실 사진을 보면 한반도기가 일본 국방회의를 주로 논하는 테이블 뒷면에 떡하니 대한민국 전도가 배경으로 나와 있어 더욱더 논란을 낳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이러한 사진 공개는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메시지라고 봐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 외교 청소를 공개한 시점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노다로 방위상 왜 그랬나? 특히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길기가 걸려져 있고 그 배경으로 대한민국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위성 보도관실 관계자는 고노 방위상 집무실에 한반도 지도가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꽤 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특별한 메시지성은 없다고 20일 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이것은 한반도를 오랜 기간 군사적인 도발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9일 공개된 일본의 외교 청서를 보면 좀 더 그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노다로의 트윗이 19일 공개가 되었으며 외교 청서 역시 같은 날짜에 공개가 되었는데 모두 한국의 영토에 관한 공통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한국 지도를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놔서 긴장감을 조성했다고 하면 일본 외무성의 외교 청서에는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하게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수위는 예전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 청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노다로 방위상이 자신의 책상 뒤에 한국의 지도까지 붙여가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거세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다방면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헌까지 완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일본 내부의 각 부처, 지자체 등과 각종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각 부처와 언론은 매우 애가 타는 상황이라는데요. 세 번째, 애가 타는 일본의 지자체, 한국 필요하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이러다 보니 각 부처에서는 당장 엄청난 갈등을 맞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자국의 코로나 사태에서 계속해서 내심 한국 보고 도와달라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성 장관은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메시지를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그것은 자신들도 노하우를 공유할 테니 한국이나 중국도 협력하자는 것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공식적인 도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번 외교 청소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도발까지 염두에 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한국의 도움을 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각종 지자체와 언론들은 소가리를 하며 그 중에는 보다 못해 한국에 직접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충남도와 교류 관계를 맺은 일본 지방도시가 도내 코로나19 진단 검사기 제조업체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즈오카현 요청을 받은 충남도는 천안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젠바디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PCR이 아닌 항체 검사를 통해 1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진단키트를 사용하며 100% 수출만 하기에 양국이 잘 협력만 되면 조속하게 시즈오카현에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만 일본 정부가 이 한국 진단키트를 승인해 줄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시즈오카현은 속을 태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현재 자국에 큰 해가 되었다는 게 다양한 정황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비간 사용 불가능할 듯. 한국 PCR이 정답. 아베 총리가 한국에 코로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치료제를 일본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자국 기업이 개발한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는 구상에 의욕을 보였지만 정작 연구에서는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아비간의 유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베 총리는 그나마 자국의 코로나 환자 치료나 국제사회에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 후생노동성에 보고된 아비간에 관한 중간 해석 결과를 보면 아비간 투약에 따른 바이러스 감소율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당국은 전국 의료기관이 참가하는 연구에서 아비간을 투약한 환자 약 3,000명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거기서도 똑부러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심사에서 보충 자료는 되지만 승인의 주요한 근거로는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집단으로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임산부가 복용하는 경우